자, 정치와의도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제에 이어서 청문회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 청문회가 도대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이게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시는 분이 보시면 알 도리가 없는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김행방불명이 무슨 소리입니까? 앞에 김은 행방불명인데 김행방불명입니까? 김행방불명입니까? 아무튼 키워드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야당 단독으로 오늘까지 이틀째 일정을 잡았는데 뭐 사실상 진행은 안 됐어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하셔야죠. 아니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하시든가요. 자료 제청 안 하고 증명을 못 하시면서 고발을 조용히 하셔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장관은 소재 불명이고요.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습니다.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들이 다투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같이 퇴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자가 저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장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하. 어떻게 후보자가 그 자리를 주랭랑을 쳐요? 어젯밤에 대단했습니다.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결국은 뭐 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하루 더 청문회를 열었지만 뭐 후보자가 참석 안 한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에서 뭐 기다린다고 그러죠? 올 때까지 오늘 12시까지.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청문회 중간에 나가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 오늘 또 따로 뭐 출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불출석을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가 불출석을 하더라도 따로 뭐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지금 그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상 예. 무슨 뭐 처벌 조항이나 이런 걸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아요. 뭐 강제로 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후보자가 출석해서 예. 국회 검증에 성실히 임하는 건 일종의 상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법을 만들지를 그런 않았어요. 규정 자체를 두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요즘에 국회에서 예전 같으면은 좀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제 저 모습도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중에 여야 간에 청문회 진행상의 뭐 자료 제출이나 예. 혹은 질의 내용을 둘러싸고 저런 식의 공방이 펼쳐지거나 예. 파행에 이르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뭐 자주 봤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피청문자인 예. 장관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하고 함께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국민의힘 위원이 나갑시다라는 걸 얘기를 먼저 꺼내요.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문제 삼아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도 하고 예. 나갑시다 내지는 정회를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따라가지고 피청문자가 같이 나간다는 거는 앞서 그 최재성 전 수석도 얘기했지만 예. 저건 공직 후보자로서 국회의 이 검증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사 표현의 다름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파행의 원인 제공을 사실은 김행 후보자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검증 보도가 언론의 검증 보도가 쭉 나오는 과정에서 예. 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자료 제출하고 소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재무제표도 그렇고 주식거래 변동 내역도 예. 그렇고 일부 자료를 가공해서 냈을 뿐이지 원 자료를 내지도 않았고 예. 본인이
공직에 진출했던 2013년부터 19년까지의 자료는 또 아예 안 냈어요. 게다가 자녀의 이제 주식 취득 경위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자료 조치를 요구를 하는데 고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럴 거면은 사퇴를 해라. 그조차 감당 안 할 거면 맥락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여당 의원들이 나가자니까 따라 일어나서 나갔다라는 거는 제 상식에서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이고요. 근데 오늘도 지금 안 나타났어요. 아직까지 출석 안 어쨌든 했어요.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 예. 청문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야당도 난감할 거예요. 저렇게 막 나가는 후보자를 처음 봤기 때문에 뭐 고발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할 텐데 참 어이없는 상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제 이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을 맡은 위원장, 권인수 위원장이 자료 제출 그렇게 안 할 거면 사퇴하세요. 또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 김영우 후보자는 개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반복했고요. 또 그걸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아서 국민의힘에는 나갑시다. 이런 와중에 후보자도 같이 나가버린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제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떤 보시는 분들이 약간 좀 뭐지?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리고요. 어제 저렇게 파행이 되기 직전에 과거에 김행 후보자가 종사했던 언론 매체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도 뭐 내용 등에 관해서 어제도 굉장한 질의와 답변이 공방 속에 오갔는데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싫어요 207번 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 짓한 60대 교수. 30대 남성 집들이 한 후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묘사가 아주 가득합니다. 위키트리에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혐오감이 들어가지고 이 보도들 대부분이요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입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를 급등시켜서 100억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저 마지막 부분이 논란이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모든 언론이 지금 다 그러고 있다. 물론 그게 논란이 돼서 이후에 뭐 약간 사과성 발언을 추가하긴 했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이거 난데없이 국내 언론 전체가 같이 그냥 몰아가 올라간 셈이 됐는데. 뭐 기본적으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들도 다 하는데 예. 이걸 특정해서 본인의 위키트리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볼 땐 핵심은 이분이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예. 이 검증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문제는 저것도 거짓말을 갖다가 그냥 자료 제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제가 볼 때 매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넘어가면 예. 대통령이 임명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적어도 인사청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소위 그 자리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그 예. 자리에서 지금 도주한 거잖아요. 아. 도주했다는 얘기는 소위 인사청문에서 소위 청문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행동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뭘 믿고 저러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아도 예. 임명이 될 수 있다거나 만약에 본인이 사퇴를 안 한다면요. 예. 그럼 누군가 강력하게 그래 나와도 상관없어. 거기다가 또 국회의원이 도주를 갖다가 예를 들면 지시를 하고 방조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현장에서. 나갑시다. 그것도 따라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 어떤 뒷배가 있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도주를 하고 또 도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도주죠. 예. 저게 뭐 뭐라고 표현할 수 예. 있습니까?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장을 예. 본인 스스로 나간 거니까 도주죠. 그거는. 다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큰 문제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욕먹게 돼요. 아니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인사 절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빨리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지금 어제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두 분께서 뭐 굉장한 비판이 섞인 이 논평을 해주셨는데 오늘요. 어제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했던 여야 위원들이요. 각각의 입장들을 좀 오늘 밝힌 게 있거든요. 두 명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일방적이고 좀 편파적이라고 느꼈는데 위원장은 청문회를 끝까지 잘 진행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는 청문회는 지금 청문회가 23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위원장님 내리에 이분이 사퇴시켜야 되겠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청문회는 어제 끝난 겁니다. 어제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막무가내 청문회였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들어 위원장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는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어떠한 의사일정도 결코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그쪽 위원장 사퇴하세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유희석 대변인. 그래서 이제 위원장은 일단 주 임무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주 임무인데 이제 사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막 격양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청문회 상황을 보고 두 가지로 이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김행 장관 지명자에 대한 예. 어떤 비난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청문회장 상황을 저렇게 만든 권인숙 위원장 이하 민주당 쪽 의원들 뭐 용해인 의원까지 예. 11명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6명인데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청문회장이라는 거는 결국 야당의 무대예요. 예, 야당에 그렇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상 야당은 뭔가 공세적으로 취하고 막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죠. 그렇죠. 허물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저렇게 됐다. 파행이 됐다는 거는 어찌되었건 이 청문회장을 운영했던 위원장 권인숙 의원이 되겠죠. 예. 준비 부족이라고 봐요. 이 상황을 보시면은 김행 장관 지명자가 여가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예. 부분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주식이 어떻게 됐고 자료를 안 냈고 왜 태도가 그러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 여가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가부 폐지가 과거에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장관직을 맡으십니까? 뭐 이런 게 사실은 관심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행 장관 지명자가 첫날 출근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 뭐가 드라마틱한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엑시트하는 거냐? 그런 질문부터 들어갔으면 저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 쪽 의원들 용해은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냥 인신공격성의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무슨 코인 얘기했잖아요. 코인 얘기 나왔습니다. 코인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예. 한 적이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한 거는 증명할 수 있어. 콜드월렛을 달라는데 콜드월렛 자체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자료 안 내냐 하면서 이렇게 입시름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김행 장관 지명자가 나갔다. 그걸 가지고 장관이기를 포기했다 말씀하시는데 예. 잘 보세요. 청문회에서 꼭 인정받아야만 장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입법 취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우린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예.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국회를 모독했다? 그 전에 국민의 대표로 뽑혀서 청문회를 원활히 이끌어야 될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그럼 제대로 했느냐? 예. 그것부터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자,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는데요. 상당히 달라요, 지금요. 관점 자체가 이게 시선이 딱 끝나는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어제는 김행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워낙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그냥 치열하니까 여기는 좀 조용했다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었던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 수많은 그런 증거 자료 또 적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져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이게 뭔가 가려졌는데 GX 염 X는 뭘까요? 이렇게 되면 더 궁금한데 아무튼 굉장히 험한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럴 정도 고성이 오가고 뭐 욕설 비슷하게 들리는 내용까지 서로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쯤 되면요, 이상희 교수님. 네. 인사청문회 있을 때마다 과거에도 늘 그랬는데 1월 인사청문회를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어제 있었던 2개 인사청문회 고성 욕설까지 결국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 나가버리고 왜 나가냐 사퇴하라 막 이런 공방과 파행이었거든요. 이럴 걸 인사청문회 왜 하는 겁니까? 아마 이걸 보는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게 도대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건데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지금 인사청문회법 자체, 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왜냐 그러면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민참여정부 시대, 즉 대통령 인사권을 권위주의적 부분이라서 좀 내려놓기 위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론 이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이 견제받는 장치는 기존 법에도 많이 있습니다. 해임 결의안도 있고 탄핵도 있고 등등의 대통령 인사권이 견제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98년부터 인사청문회가 적용이 됨으로써 과도하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인사권이 제한받는다라고 이야기죠. 그게 첫 번째 제도적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인사청문회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요인이 많이 무산되고 있다. 결국 질 좋고 일 잘하고 전문성이 있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어느 특정 당의 정쟁의 요소로 사용하고 있더라. 청문회장이. 그거는 그래서 그럼 무조건 공격 뭐 이런 걸 그렇죠. 뜻하시는 이게 겁니까? 정쟁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김행 장관의 후보자의 청문회라든가 유인촌 장관의 청문회라든가 보면은 여기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다 또는 전문성이 어떻다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당연히 가질 때 도덕적과 윤리성 이건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비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아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부처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이것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고 싶은데 이미 인사청문회 그 실효성이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예전부터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또는 인사청문회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특위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 부분과 정책적 부분을 따로 한다든가. 또 개인적 부분 뭐 비공개를 한다든가. 일부분을 공개하고 일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직 뒤죽박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당은 여당들의 입장, 야당은 야당들의 입장인데 여야가 뒤바뀌게 되면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공격 장소가 인사청문회 이런 거거든요. 결국 장관이 저런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 정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청문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박원석 전 의원님, 국회 경험이 있으시니까 인사청문회 사실은 뭐 이게 제대로 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은 뭐 한참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갈수록 좀 심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네, 갈수록 어떻게 나빠지고 봐야 됩니까, 있고요. 이거? 과거에도 인사청문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뭐 청문회에서 피청문자로 앉아있던 국무위원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과 같이 퇴장해서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 자체는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취지와는 다르게 인사청문회의 성격이 많이 변질돼 가지고 앞서 이제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야당은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 여당에서는 검증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방어하고 또 후보자를 쉴드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이 돼도 단단히 왜곡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덕성 자질 검증이라는 것도 지나치게 이게 이제 신상털기라고 하는 이른바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사실은 뭐 언론의 검증 기능도 그런 식으로 더 고도화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제 능력이 있거나 뭔가 그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들도 저 인사청문회를 하기 싫어서
공직 후보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제안을 이런 받으면 그냥 모습까지- 절레절레 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해 버리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예. 국민 눈높이에 봐서도 분명히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임명해 버리고 뭐 지난 예. 정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록 경쟁하듯이 예. 지난 정부에 33번 보고서 채택 없이 했다. 이번 정부는 현재 19번인데 이번 다 임명하면은 예. 앞으로 이제 몇 명이 더 될지 그것까지도 이제 관측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건 여야가 서로 이제 여야가 뒤바뀌는 거를 떠나서 어느 그 정권에서든지 그 제도 개선을 하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안을 예. 해야 되고 저는 신상 검증은 비공개 미국처럼 예. 장에서 하고 거기서 통과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정책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예.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청문회를 예. 운영하는 식으로 제도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셨지만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면 입장이 바뀌는 게 이게 지금까지 반복된 일. 그래서 뭐가 진척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파행되니까요. 원래 제대로라면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은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부에. 그러면은 뭐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의견을 쓰는 건데. 근데 이런 보고서 채택이 없거나 또는 여당 그냥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 상태에서 참여 안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임명이 강행되는 경우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일단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 때요. 지금 가정입니다만 오늘 유인천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가 일단 합의를 한 거예요. 뭔가를. 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근데요.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오늘 봤던 김행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신원식 장관 후보자 지금 없죠?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무슨 보고서가 지금 채택이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이 되면 18번째, 19번째 임명 강행. 그러니까 야당 반대 속에 임명 강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는 이런 똑같은 강행 사료가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이렇게 야당 반대 속에 임명이 강행된 게 33건이나 됐습니다. 오, 만만치 않은데요, 숫자가. 김종욱 전 행정관. 네. 문 정부 때도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든 아니면 윤석열 예. 정부든 저희 국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건 예.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시절인데.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대통령은 또 임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계속 임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전두환을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12.12가 나라를 구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앉혀놓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만약에 이런 인사청문 절차가 없다면 그런 내용 자체가 검증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유인촌 장관도 지금 뭐 채택이 됐습니다만 2017년, 2018년 지금 현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수사한 내용에 의하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저는 왜 채택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내용들이 그냥 아무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넘어간다면 예. 부적격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백악관과 FBI 자료 갖다가 다 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그리고 국회의원이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추가 자료를 줘야 돼요. 안 주면 청문회가 재개가 안 됩니다.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쓰잘데기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들을 만드는 이런 좀 절충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봐도 이 정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이라면 우리가 믿고 국무위원으로서 일하라고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어. 좀 이렇게 좀 앞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 대변인. 김행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가 아무리 봐도 채택이 안 될 것 같죠, 지금요. 여야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김행 장관 임명이 될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거는 아니 임명권자의 의사인데 예. 어쨌든 뭐 임명이 될 걸로 보는 분들이 많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인데 지금 보면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종욱 전 의원 약간 결이 다르신데
이거는 사전 자료 제출 이런 거 좀 더 철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건? 말씀하신 취지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드러난 것만 봐도 더 예. 필요하다는 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뭐 전 정부가 몇 건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임명했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극단적인 국회 대치 상황.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예. 절대 과반 의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치 전국이 계속되니까 할 때마다 이 숫자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저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개각 계속? 안 하면 안 늘어나겠죠. 아.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국회가 바뀌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도 개선이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행 장관 경우만 봐도 동영상만 보시더라도 그 개인 신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 나왔지 정책 관련해서 얘기 나온 거 한마디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 국민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 비공개라고 충분히 거기서 하고 걸러진 사람에 한해서 정책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문재인 정권 33번, 33회, 33건.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18회 정도 이야기 나오는데 이 자체만 하더라도 청문회 무용론이 있고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런 이제 측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 행정관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뭐 전두환 정권에 뭐 찬성을 하고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체부 장관을 할 수 있느냐. 일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인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그 철학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행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물에 물감을 타는 형태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저울과 같이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으면은 생각과 가치가 다른 사람을 넣어서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정부 인사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꼭 순혈주의로 이런 정부니까 이 색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꼭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부분들도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좀 다원성 있게 좀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들이 굉장히 좀 좋은 얘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접점도 좀 생겼거든요. 근데요.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 뭔가 바뀌어줘야 이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아무리 봐도요. 싸우는데 급급한 것 같아서 그렇게 기대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